네,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고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이 잘 마무리가 됐나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워낙 잘 올라가다 보니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이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외국인이 그렇게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코스피는 2,574선 소폭 올라갔고요. 코스닥도 0.3% 올라서 733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추석 이후에 우리 어떤 전략 잡아가야 되고 오히려 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해답 금요일 팀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주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은 이번 추석에 어디 가시나요? 저는 어디 안 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라서 어디 안 그쵸. 가고 집에서 좀 휴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아주 꿀 같은 휴식을 네. 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디 가시나요? 열심히 성묘 가야죠. 그러면은 내일 출발하세요? 아니면 성묘니까 추석 당일에 출발하나요? 예, 좀 아니면 내일 출발할 건데 뭐 열심히 또 차 막혀도 열심히 또 가봐야죠. 지역은 어디로 가세요, 네. 매니저님?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뭔가 연고지를 숨기시는 듯한 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은 어디 이번에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와이프가 네. 저희 또, 여기 또 우리 또, 똘똘이 스머프님 민상 매니저님은 저 분유 버프 예. 받으셨다고 하죠. 네. 저는 아직 저희 와이프 갱년기가 다 낫지 못해가지고 갱년 버프. 예. 네, 집에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그럼 안 그래도 저희 집이 또 큰 집이라서 네. 어디 옮기진 않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좀 막혀간다. 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내려가시는 길 조심해서 잘 내려가시고 돌아오시는 길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는 지금 좀 그쳤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운전할 때는 용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어땠고 그리고 추석 이후에 우리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한번 들어볼게요. 김민성 매니저님, 네. 오늘장 한 줄 평은요? 오늘장 한 줄평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익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바닥권에 왔고요. 어제부터 해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급등을 했고 어제 오전에 좀 지수가 빠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바닥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큰 이슈들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CPI부터 해서 PPI 지수 발표가 되고 나서도 시장이 좀 견고하게 견디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양한 리스크보다는 우리가 좀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려고 준비를 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공포에 좀 리스크를 관리하기보다는 환호에 좀 이제 수익에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나야 근데 수익이 좀 집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금요일 팀이 좋은 종목들 많이 보여드리면서 수익도 잘 그건 나고 맞아요. 있고요. 예. 이제 좋은 종목들 이제 수익이 잘 나는 종목은 시장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더 좋은 종목들이 지금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네.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참고해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안에서 정말 귀한 종목을 김민성 매니저가 잘 캐내니까 오늘 김민성 매니저가 어떤 종목 이야기하는지 잘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준비한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일 날 통해서 이제 네이버 밴드나 여러분 잘 아시는 텔레그램에 여러분 많은 이제 그 데이터를 드리고 있는데 좀 화면이 좀 안 보이긴 하네요. 그림이 지금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는요.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뭡니까?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외상입니다. 외상인데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가끔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용 잔고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코스피하고 코스닥 8월 5일이 그때 블랙먼데이로 폭락이 와가지고 그때가 가장 많이 빠졌었는데 네. 신용 잔고를 보니까요. 8월 5일보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9월 11일 날이 더 많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도 전문가들하고 유튜버들이 그냥
9월달, 10월달 폭락 온다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놀래가지고 8월 6일보다 더 많이 판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급등 나온다. 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외상가 갖고 나면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빠지다 보니. 10년이나 20년치 여러분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석 전에 빠졌다가 추석 끝나고 나면은 10년 가까이도 한 두 번만 추석 이후에 안 올라갔고요. 나머지 8번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외상을 다 갚았기 때문에 외상이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신용 잔고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예. 다시 주가 급등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조정 온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석 열기 추석 기간 동안에 가족분들하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네. 다녀오셔서 급등 열리 맛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 한 줄 평이 뭐라고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신용 잔고 규모 대폭 축소. 자막에는 추석 연휴 끝나고 실적 장세 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둘 중에 뭡니까?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세 글자 긍정적이다. 예.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조선일의 삼천포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먼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장 한 줄 평을 테마 없고 튀어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장 한 줄 평에도 테마를 갖고 오셨네요, 일단. 네,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조금만 어떤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 자체가 흐름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의 원체 수급이 좀 딸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차가 움직인다. 근데 예전 같으면은 뭐 수급이 막 쏠리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쉽게 잘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수급이 많이 딸리다 보니까 한 20% 올랐다가도 장 마감할 때 보면은 윗골이 길게 달고 막 한 10%, 5%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수급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가 변동성도 엄청나게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앞서 우리 그 김민석 매니저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저점에서 이제 돌려주는 종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블랙 먼데이를 거치고 나서 시세 자체가 조금 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저렴한 기회에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추세를 돌려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스치면 상한가 프로그램과 함께 네. 좋은 종목들 많이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테마 없고 튀어. 확실히 테마 장세는 이제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 대선 테마도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또 대왕고래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잘 공부를 해보시고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특기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재밌는 채팅이 하나 올라와갖고 이거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 추석에 묻지 말아야 할 것. 1번, 올해는 결혼해야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삼성전자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아마 조선일 매니저님 그리고 박주현 매니저님은 뭐 조카라든지 이제 자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하실 겁니까? 조선일 매니저님? 삼성전자. 가지고 있니? 물어보실 겁니까? 그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죠. 안 됩니다. 가지고 있어도. 왜 안 돼요? 가지고 있어도. 예, 아니, 왜안 돼요? 상처받아요. 아니 그건 왜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은 안 올라가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장세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네.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네? 대한민국의 거의 한 절반 이상, 1,200만 이상이 주식주를 하고 계시는데 1,000만 이상 중에 한 제가 보기에 40% 정도 이상은 반도체를 갖고 계실 텐데 네. 반도체가 참 안 올라가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조카나 그렇다고 해서 저기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아픈 부분을 조금 치유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안 올라가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 분명히 반도체 경기 사이클 다시 와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예. 오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아픔을 건드리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저는 웃자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상담이 돼 버려가지고 아니, 삼성전자 예. 왜냐면 이게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주상전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반도체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반도체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도체에
9만 원, 8만 원 사갖고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부회장님이 지금 뭐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뭐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뭐 7억을 샀네, 4억을 샀네 이러는데 네. 임원들까지 살 정도인데 너무 안 올라가니까 구민주가 돼버렸는데. 좀 답답한 게 있죠. 그쵸, 그래서 뭐 그래서- 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주상전화 안 가도 되고요. 저희가 9시 또 30분부터 9시 한 20분부터 상담을 또 하니까 삼성전자 좀 답답하신 분들 조선일 매니저를 픽해서 또 상담 요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특이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문제가 생긴 지 2달 만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고 하죠.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도 자사 데이터 센터가 아닌 통신사 AT&T의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과연 좀 AI로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건가?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김민석 매니저님은 여기에 좀 투자 아이디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쟁 기업들은 오히려 또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 반사이익적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대란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오피스 관련돼서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뭐 기업들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망에 의존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국내는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좀 전반적인 거래 대금이 좀 약하면서 좀 조정가는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이슈가 나오고 국내 오피스 관련된 기업들이 또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뭐 시차가 좀 적용이 되더라도 이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는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클라우드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고 국내도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딥페이크 관련해서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좀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같이 이런 클라우드망을 사용을 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수혜를 받는 이런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결과적으로 실적을 기반에 성장을 하는 게 모멘텀이 지속적이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로 이제 상반기에 좀 우리가 모멘텀을 내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코스닥이 많이 쉬어가면서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대형주나 이제 빅테크 기업 하드웨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었는데 이제는 좀 코스닥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이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좀 사고가 나고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는 투자 아이디어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전기차 화재 방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던 거와 비슷하게 소프트웨어도 이거를 보완한 기술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찌됐든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기업을 바라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화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ESS 기업들을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때 맞춰서 기업들이 ESS를 통해서 전기차 캐즘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쵸. 또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기대감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내 클라우드가 중요하다라는 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알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목도가 만들어졌을 때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아니면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좀 MOU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슈가 나오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그동안 좀 바닥권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좀 2분기 실적 굉장히 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은 더욱더 좋을 거라는 좀 리포트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좀 대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AI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올해 내내 사실 하드웨어가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 주가 되게 좋거든요. 네.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이거와 함께 좀 커플링 되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전에는 이제 오라클만 보더라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사실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받쳐줘야지 간다. 빅테크가 또 같이 움직여야 되고 엔비디아가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가야 간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오라클이 실적이 잘 나와서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엔 또 가이던스가 상향이 되면서 시간에 또 급등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산업만 보더라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소프트웨어만 보더라도 기대감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고 사실 하드웨어는 많이 떴다라고 해서 좀 불안해하는 투자 심리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덜 떠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한 기대감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장 자체도 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네. 국내에 대한 모멘텀도 좀 엔비디아가 상징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내가 따라갔던 것처럼 네. 이제 미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같이 커플링 되면서 강한 시세, 대시세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준현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좀 AI 소프트웨어를 주목하는 투자 포인트 중에서 네. 지금 반도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어야 소프트웨어도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잘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뭐 같이 놓고 개별로 이렇게 놓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아까도 제가 오늘 한 줄 평을 테마업고 티어라는 말씀을 그쵸?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도주라든가 주도 업종 섹터가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뭐가 있더라, 뭐하더라, 뭐가 갑자기 일이 생겼어, 사건 사고가 생겼어.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반도체 뭐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그다음에 또 여기 관련된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점에서 돌려주는 종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도면은 우리가 뭐 이슈도 이슈지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또 소프트웨어 쪽, 클라우드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일 매니저님은 좀 이런 이슈들 나올 때 좀 소프트웨어를 주목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보안 이쪽을 주목할 것 같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쪽이 다 가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같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 보안 그렇죠. 쪽이 좀 많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그랬지만 사이버 보안 관련해 가지고 딥페이크 쪽에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없지 않아 이제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 있는 애들 중에 이제 실적이 좋은 애들이 별로 이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의 장세는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돈이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면은 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우리 박민희 기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테마업고 티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 위주의 장이 오고 있는 이유가 그것도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유가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들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쫓아간다면 항상 꼭지에 물리게 돼 있죠. 단기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하루에도 두세 개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급등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또 그게 툭 가라앉아서 또 다른 테마가 움직이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쫓아가지 않는 매매 그리고 미리 이제 사전에 어떤 업종군들이 올라가고 어떤 테마가 올지는 모릅니다만 아직 움직이지 않은 테마를 바닥에 잡고 있다가 테마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빠르게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테마가 빠르게 순환되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늦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바닥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업종군들을 미리 사전 선취매하고 난 다음에 테마가 나와서 급등할 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테마가 나왔다고 해서 급등할 때 절대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사실 종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네. 왜냐면 여기가
그 종목들의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펀더멘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돈을 막 잘 벌고 있진 않다 보니까 네. 정말 잘 벌 수 있는 종목 잘 고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를 좀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일단 오피스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 보니까 네. 일단은 오피스 관련된 모멘텀을 좀 우리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랑 한글 컴퓨터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산업을 이제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지 않고 폴라리스 오피스랑 한글 컴퓨터 이제 계속해서 오피스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망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픈 AI랑도 이제 새롭게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는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기존의 엔비디아랑도 팀즈에 합류가 되어서 파트너십으로 좀 기대감을 많이 만들고 있고 맥 전용 이제 오피스를 만들면서 애플이랑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M7 기업이랑 이제 모멘텀을 계속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클라우드망이 좀 더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수혜를 강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폴라리스 그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 좀 글로벌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폴라리스 오피스이기 때문에 오피스 관련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는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에는 이제 오피스 관련돼서는 좀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 OS라고 해서 이제 국내 전용 이제 클라우드망을 개발을 하는 게 정부랑 같이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최근 IT 대란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국내 전용 클라우드망을 만든다라고 하면 개발 이력이 있었던 한글 컴퓨터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사업이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IT 대란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재료성으로도 이제 한글 컴퓨터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도 이 두 가지 다 2분기 다 서프라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스위스라든지 여러 유럽 쪽으로도 글로벌망을 좀 넓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다가 이제는 글로벌에 대한 좀 모멘텀이 커지고 있으면서 3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다라는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판단을 하면은 지금 주가는 현저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어서 추세를 강하게 돌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두 가지 종목 이야기해줬고요.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어느 종목이 괜찮을까요? 저는 좀 특이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장은 좀 얼마 안 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명은 B2N인데요. B2N.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나카드,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뭐 삼성카드 같은 주요 대기업 고객을 갖고 있고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도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이제 이 회사의 대표적인 거는 기존에 어떤 그러니까 산업 분야 보통 보면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데이터를 클라우드화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자료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정 산업을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산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형화된 데이터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우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꼭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클라우드 관련 이슈가 나오면 꼭 급등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보면 한 번 지난 그 7월 달이죠. 7월 달에 이 이슈가 나올 때 한번 급등해서 더블 났다가 지금 다시 조정이 들어왔는데 차트상으로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일단 잘 눌러줬는데 여러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한 1% 정도만 척후병으로 한번 보내셔서 아니면은 뭐 한 주, 10주 정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주가 움직일 때 조금 비중을 좀 올렸다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M 관심 종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B2N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종목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해서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오늘 관심 종목으로 준비를 솔트룩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뭐 기업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미진하지만 유보율이 1,100%,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34% 정도. 그러니까 거의 자기 자본으로 회사를 운영한다. 그리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주목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2022년도 초반에서 10월부터 자, 그 다음에 3월까지 움직인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6,000원짜리가 35,000원까지 또 그 이후에 2차 상승 때 22,000원짜리가 49,000원까지 한번
올랐다 싶으면 보통 두세 배 정도는 오르는 흐름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상한가도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49,000원 최고점 대비해서 현 주가의 추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려보시면은요.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고점들이 여기 타고 내려오다가 추세를 타고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지금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보시게 되면 앞전에 지금 여기에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78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메이저 수급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하락 추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 이야기는 뭔가 이슈가 지금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 가만히 놔두고 있다. 누군가는 메이저 네. 수급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조금씩 나올 때마다 거래가 조금씩 붙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만약에 거래가 지금 이제부터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도 이렇게 삼각 수렴형이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또 하락 추세에서 만약에 거래가 붙는다면은 지금은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밑으로 빠질 하방 압력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붙으면 위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트룩스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접속 장애와 관련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미국 하원이 중국 관련 부품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새 공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전기차 관련 경쟁력을 제약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이 지적이 좀 나오자 오히려 좀 더 한층 강화한 법안이 나온 것인데요. 최근에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2차 전지의 시간이 돌아올 수 있을까? 요즘 뭐 퐁당퐁당이기는 하지만 하루 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날 좀 빠지고 또 그 다음날 올라가고 이런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민 매니저님, 이 이슈를 일단 갖고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중국 관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의 세액 공제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법안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 법안 절차가 좀 남긴 남았지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세 또 최근 장세는 지금 거의 테마파크다, 테마 없고 튀어 막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슈를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중국에 대한 미국이 지금 중국 대리가 계속해서 전기차 쪽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중국 대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이슈 테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기차 자체만 우리 지금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 등등등 해서 여러분들도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하락을 조금 이제 멈춰가는 분위기예요. 일봉상 보시게 되면. 지금쯤 이런 이슈들이 한 번씩 붙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2차 전지로 인해서 우리 고통받으신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지금 이제 여기 거래가 조금 붙을 때 이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금 낮춰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우상향을 기대해 볼 때가 됐다라고 해서 오늘 이 안건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 하면서 추석 때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1번 결혼 준비는 하고 있니? 두 번째 삼성전자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는 그 이후에 좀 채팅을 보니까 2차 전지 가지고 있니? 이런 의견도 있는데 박주현 매니저님은 만약에 그런 질문을 아니죠. 역으로 들어올 것 같네요. 매니저님이시니까 이제 조카가 삼촌 제가 이제 지금 2차 전지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더 사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진짜요? 충분히 지금 되는 시기? 네, 지금이 더 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야, 돈 있으면 사고 그 대신에 대출이나 그런 건 하지 말고 있는 돈 한해서 만약에 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지금은 추가 매수 자리다. 추석 끝나고 추가 매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2차 전지는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닙니까?
네, 뭐 정확하게 말씀을 이제 찝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지금 이번에 추석 끝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석 중간에 우리 연휴 기간에 미국 금리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빅컷, 스몰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눌렀던 것이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예. 금리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아픈 악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제 점점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급이 이제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체적으로 꼭 전기차 쪽뿐만이 아니라 뭐 제약 바이오, 반도체 등등등 해서 수급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석 끝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뭐 가장 또 유력한 업종 자체도 네. 전기차 쪽이다. 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 의견을 좀 종합해서 보고 싶어요. OX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이차전지 추석 이후에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지 혹은 부담 없는 자리긴 하잖아요. 지금 거의 모든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 지금 좀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2차전지 좀 시간을 두고 오래오래 좀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5를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지금 여기는 이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박주현 매니저님 이야기해 주신 대로 금리 인하가 와서 유동성이 좀 늘어났는데 그 유동성이 반도체로 더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섹터, 그 다음 뭐 제약 바이오로도 갈 수도 있고 2차전지가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신다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엄청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일단 박주현 매니저님 이야기는 들어봤고 조선일 매니저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박준현 매니저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이제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반도체 좋게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올 초에도 그렇고 계속 변함이 없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앞으로의 대한민국 책임질 그런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캐즘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지금 여러분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 아시죠. 실적이 2, 4분기 때까지 굉장히 안 좋았는데 3, 4분기 때까지 바닥을 잡고 난 다음에 4, 4분기 때부터 턴 어라운드 가능하고요. 지금 약간 문제가 이제 뭐냐면 2차 전지 하는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이 공장 준설이나 공장 건설이나 또는 가동을 조금 늦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 이게 같이 가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를 넘어서 이제 4분기 때 바닥을 잡고 캐즘을 분명히 돌파를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중국도 뭐 마켓시어에서 굉장히 뭐 강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특히 2차 전지 기업들은 굉장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누가 1등이냐를 놓고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싸울 것 같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나라 2차 전지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안 보고 계신 분들이 많고 요 얼마 전에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한꺼번에 비중을 실어가지고 몽땅 하지 마시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5층, 6층까지 있다는 거 아셔야 되니까 어디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한 10번 또는 20번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0%를 사겠다 한 종목 그러면은 1%를 10번 나눠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한 20번 사겠다 그러면은 뭐 0.5%씩 여러분 20번을 사면 되니까 급하게 한 종목에다가 배팅을 해서 다 지르지 마시고요. 비중을 나눠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번, 20번 정도 나눠서 하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신다면 분명 금년 안으로 바닥을 잡고 내년에는 멋지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 조만간 2차 전지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이 들어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민성 매니저님도 5를 들어주셨어요.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좀 산업을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다시 한번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먼저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양극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잘 팔린다라고 하면 양극재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 양극재 쪽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2차 전지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앵커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 관련돼서
산업에서 좀 바로 이제 하나를 딱 짚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ETF도 마찬가지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이제 ETF만 보더라도 2차전지 전반적인 산업이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종목 선정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ETF만 좀 잘 매수를 해서 모아간다라고 하셔도 제가 봤을 땐 지금 16,800원인데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3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통계적으로 했을 때 80% 정도 이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 개별 종목을 좀 잘 잡느라고 하면 그 이상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종목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에 대한 ETF 자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 ETF만 보더라도 산업 자체가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이제는 걱정하기보다는 저점에서 모아갈 자리가 나왔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TF 좀 코덱스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차전지 내에도 종목마다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셀 쪽에서는 좀 강한 상승세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제 소재 쪽으로 가면은 아직은 좀 훈풍은 다가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ETF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민석 매니저님, 뭐 네. ETF 좋은데 종목으로 가야죠. 그죠. 네.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EV 첨단 소재 쪽을 좀 이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ETF 마냥 이제 바닥에 대한 모멘텀을 좀 많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EV 첨단 소재 모멘텀은 이제 불타지 않는 ESS 기술을 개발했다는 이유 때문에 최근에 좀 핫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저가 매수에 유효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전지 기업 들이 대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캐즘 현상을 정면 돌파를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게 ESS거든요. 그래서 ESS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EV 첨단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잠깐 이제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고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린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있던 매물대가 거의 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돌파를 좀 한다라고 하면은 막히는 거 없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형성하고 있어서 지금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기회비용을 좀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산업을 피크아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캐즘 현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캐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캐즘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쇼티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도 올 수가 있어서 그 점을 바라보면서 악재는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악재는 반영이 진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포인트가 언제 올지 그게 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잘 아시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전고체 관련해서 유일무이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화리튬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롯데 머티리얼즈의 황화리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납품 계약 체결까지 했고요. 삼성 SDI하고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고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기술력에서는 그 누구도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에 폭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었는데 중국의 그 배터리 2차 전지 폭발에 대한 거를 이길 수 있는 게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양극재, 음극재에 분리막이 없죠. 그래서 합쳐진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부피나 사이즈가 컴팩트하면서도 그리고 이 주행 거리까지 멀리 갈 수 있는 거기다가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게 바로 황화리튬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도 지금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돼서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박스권 상태에서 횡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4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횡보를 계속 하고 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만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 분명히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그리고 이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네. 저는 이닉스라는 종목에 좀 관심을 좀 두어봤습니다. 이닉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앞부분을 뗀 이 이닉스라고도 세 볼 글자 수 있는데, 빠졌네요. 네, 세 글자가 앞으로 빠졌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걸 검색할 때 보면은요, 꼭 SK 하이닉스가 검색이 같이 돼가지고. 이닉스만 검색하면 두 개 나오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전기차용 배터리의 그 유형 중에 파우치 배터리의 효율이랑 뭐 수명,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증진시키는 어떤 이제 부품을 납품한다, 안전성이 높이는 부품을 생산 납품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완성차 업체 납품처로는 주요 납품처로는 폭스바겐, 그다음에 SK온, 현대모비스 등이 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저점을 다 다지고 추세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저는 아주 가장 우리가 또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물론 뭐 주식의 100%는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손실이 나더라도 좀 제일 적게,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좀 크게 날 수 있는 가장 적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 잠깐만 네.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신규 상장 할 때 당시 고점이 지금 51,000원대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그렇군요. 움직이는 거 아시죠? 자, 5만 원대 종목이 지금 8,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뭐 5분의 1 정도 조정을 좀 받았고요.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요 부분에 고점에서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자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생명이 끝났습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저점 부근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뭔가 저점에서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정도 지금 받을 만큼 충분히 2만 원대에서 13,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면 지금 정도면은 딱 수익내기 가장 적합한 자리지 않을까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닉스였고요. SK 하이닉스보다 세 글자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SK 하이닉스보다 더 좋았던 이닉스였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같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랜만에 또 밸류업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도 포함해서 나오는 거고요. 또 이번엔 또 밸류업 ETF도 함께 동시 상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지금 시장 밖에서 막 금투세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수를 올리는 건 밸류업 이지 않습니까? 잘 시행이 될까? 조선임 매니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저는 상당히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오래전부터 밸류업 얘기가 나왔는데 실체는 없이 그냥 말만 나왔기 때문에 지수나 또는 종목에 대해서 이게 올라갈까? 이런 의심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뚜껑을 열고 거래소가 9월 넷째 주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그동안에 고심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될지, 지금 이제 금융 쪽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주춤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 가치가 있는데 밸류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 종목들이 많겠죠. 그 종목들을 지수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화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몇 종목을 이 지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몇 종목에 또 이 한 종목당 몇 %를 넣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래소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방식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유료 회원들을 이렇게 리딩을 하는데 한 5종목을 제가 하다가 가치주 투자하신다고 그래갖고 제가 삼성전자 130만 원 2016년 사보세요 했더니 안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안 사세요? 그랬더니 너무 비싸대요.
자기는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가치주를 안 본다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비싼 종목을 안 사셨던 분들이 ETF나 또는 지수로 이게 돼가지고 ETF식으로 형식으로 나오면은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비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가에 그리고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배당 얘기를 조금 하자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보니 배당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을 여러 개를 편입을 하는데 이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가격이 왔다 갔다 산정되는 방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격 산정 방식,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지수를 만드는 방식인 기본적인 여러분들 PE로 가격으로 지금 밸류업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PR이라는 방식인데 기본은 거래소에서 PR 방식을 갖고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를 하고 있는 기관들,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배당 받으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배당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배당에 대한 또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배당 받아가지고 이거를 신고하고 조사하고 내용들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나 기관 같은 경우는 배당 나오는 거를 다시 재투자하자 해서 이거를 이제 토탈 리턴이라고 TR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PR 방식. 그러니까 지수 주가만 산정해 가지고 봤는데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으면 배당 갖고 가라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이나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배당 싫다. 그냥 이거를 그냥 다시 배당 받으면 재투자하자라고 해서 TR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PR 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자산운용사가 원하면은 따로 제공을 TR로 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효과가 제가 보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직 여기 편입이 안 되지만 1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삼성전자를 2016년도에 130만 원짜리 살아오니까 안 사셨는데 기본적으로 ETF로 만들어지면 주가가 이 ETF 가격이 쌀 겁니다. 그러면은 ETF하고 연계돼서 거기에 추가되고 있는 종목들이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짜리도 있을 테고 아직 없지만 100만 원짜리도 있을 테고 몇십만 원짜리 있을 텐데 100만 원, 몇십만 원짜리 안 사시던 분들이 ETF가 뭐 10,000원, 2만 원이면 쌀 거 아닙니까? 가격이 싸니까 연계돼서 산다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ETF 같은 경우는 기본 원래 주식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종목도 그렇고 충분히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밸류업 이 진행이 되면서 네. 대한민국 증시가 우상향하고 네.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싼 주식을 ETF를 통해 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빨리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R 그리고 TR까지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건데 PR은 우리가 기존에 원래 하고 있던 배당금 지급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배당금을 받았다면은 그 배당금을 재투자. 원래 계좌에 들어왔었는데 그걸 다시 재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TR이 되면요, 네. 조선희 매니저님 네. 증시에 좀 더 좋은 영향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배당받은 주식을 보통 보면은 일반인들 자산가들은 원래 이제 PR을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돈 들어오니까. 돈 들어오니까 예. 배당금이. 그러니까 사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사실 이제 주가 우상향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분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특정 이상, 그러니까 5% 이상 배당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은행에 맡겨놔도 5% 이상 주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 5% 정도면 주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PR 방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했는데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배당을 주니까요. 근데 TL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좀 골치 아픈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배당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양이 사지도 않는 거고 자꾸 이제 그걸 산정을 해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TR을 원하는 건데 그거를 거래소에서 적정하게 배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R 방식을 투자하셔가지고 배당을 받으시고 기관이나 그쵸. 큰 돈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거를 재투자하면 다시 또 그게 네네네. 그죠? 시장에 이해가 들어가기 됐어요. 때문에 네. 그죠? 돈이 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두 가지 방식 다 적용을 해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방식, 둘 중에 하나, 이게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춰서 사용을 한다면은 더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일반 투자자 그리고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을 때 PR 같은 경우가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배당금 많이 받고 좋은 그렇죠. 거고 자산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좀 소액이 될 수 있는 비교적 소액이 될 수 있는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좀 오히려 프로세스가 좀 빨라지는 과정 이 두 가지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뭐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들만 생각해 본다면 PR 조금 더 구축 뭐 이런 거라든지 좀 인프라 이런 거 좀 잘 마련돼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거래소에서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PR 방식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PR을 하되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대로 TR 방식을 조금 이제 더 적용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PR이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기존에 없던 걸 추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신선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밸류업 쪽에 관련해서는 좀 우리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나름 저는 연초에는 너 밸류업 프로그램 너무 좀 추상적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좀 시기가 오다 보니 이제 좀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하나씩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반강제성을 좀 부여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에 대한 참여도가 좀 너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좀 추가적인 좀 수정 방안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명절 이후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 포함되어 있는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저평가 기업들에 대한 인기가 많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그 밸류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 10월부터는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제 좀 본연의 가치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평가 기업 중에서도 좀 지금 현재 가격이 BPS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만큼 자본력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밸류업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수해서 BPS까지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좀 홀딩을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해도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걸맞는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좀 콜마 홀딩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초창기 이제 밸류업에 대해 공시를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BPS 가격이 자산 대비해서 우리가 평가치를 주가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16,800원이 BPS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제 7,850원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BPS만큼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제 기대 수익률이 120%가 됩니다. 물론 단기간에 우리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타나고 본연의 가치로 올라갔을 때 최종적인 기대 수익률이 적어도 120%가량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유보율도 3,000% 이상 좀 많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이제 이미 공시를 나타내서 ETF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날 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저점 매수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세가 아직 안 뜬 종목이라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 밸류업 하면 좀 괜찮은 종목 뭐가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박주현 매니저님 막 저점 매수해서 지금 채팅창에도 최고의 공략을 잘한다, 최고로 공략을 잘한다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 밸류업 지금 보면은 막 금융주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괜찮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뭐 현대차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대차 라는이라니까 되게 되게 멀리 느껴지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민성 매니저님이 BPS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BPS가 지금 현대차가 3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현대차는 일단은 완성차 업체입니다. 일단 완성차 업체는 무엇으로 이야기한다? 판매 대수로 그렇죠. 이야기한다. 자, 근데 판매 대수도 지금 만만찮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평상시 대비해서는 올 초 대비 17만 원, 18만 원 대비해서는 23만 원이면은 조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투자 전략이겠죠. 자, 이렇게 저점이 딱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어떻게 된다? 저점을 다지고 있다. 이런 걸 보고 원래는 오늘 뭐 양바닥을 그러니까 바닥을 다진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바닥을 거의 지금 3번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만약에 이 바닥이 이탈되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이 이탈되면 위험하지만 지금 이 바닥이 이탈이 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격도도 얼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지금 정도가 만약에 밸류업 관련해서 어떤 한 종목을 편입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투자 전략 세우기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뭐 한 21만 원, 뭐 21만 5천 원 정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자 위쪽으로 한 29만 원까지 한번 잡아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쌍바닥한데 트리플 바닥이 형성이 이미 된 현대차였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네,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시죠. 밸류업 네.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제 텔레그램하고 네이버 밴드에다 바로 오늘 올려드렸는데 내용을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예, 네.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다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차트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확인해 보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차하고 유한양의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다 말씀하셨고 차트 보여주시죠. 유보율이 6,600% 이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1월달, 3월달, 5월달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해 10월에 4조 원 규모의 인도 IPO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제 GM과 같이 계약 체결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랭킹 자동차 3위가 현대차고 5위가 GM인데 드디어 GM과 손을 맞잡으면서 1위 도요타를 뛰어넘어서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GM 공장에서 현대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었죠. 거기다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10월, 11월 달 안에 인도 IPO 의견 나오면서 슈팅이 나옵니다. 이미 벌써 이거 3, 4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하는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만 밸류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요? 예, 유한양행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유보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고배당을 주고 있는 사실 이게 가치주 종목인데 제가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현금 유보금으로 쌓아놓은 돈이 현금이 3조 원이 넘습니다. 그 뜻은 배당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한양행이 14만 원인데 많은 전문가님들이 꼭지다라고 다 파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자꾸 공개 방송이 됐든 무료 방송이 됐든 또 방송에 나가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게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배당 관련 이슈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PR 관련 지수에 편입이 되면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단독 투여 아시죠? 맥라자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금년에 한 개 정도는 라이선스 아웃이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한양행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약 라인이 33개나 있어요. 여기서 한두 개만 라이센스 아웃이나 말씀드리는 기술 이전을 하면은 탄력적으로 14만 원, 15만 원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현대차 두 개 종목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유한양행은 유보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배당금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나요? 배당 관련해서 지금 꾸준히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제 관련해서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그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과연 또 밸류업에 들어가는 유한양행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주가를 또 다른 방면에서 올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가지 특이점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이 외에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거든요. 네. 어디 가서 좀 뭐 차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투자 아이디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다가 매일경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명절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좋은 시기지만 거기에 대한 좋은 포인트들 잘 잡으셔야지 수익까지 좀 직결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중요한 인사이트들 지속적으로 체크 드릴 테니까 밴드 오셔서 다양한 정보 네. 받아보시고 이제 너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다양한 방송도 좀 체크해서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네, 저도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 조선일하고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뿐만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들, 데이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들을 심지어 보고서 리포트까지 정리해서 요즘 이제 가격을 상상 업비트로 위로 올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보고서 꼭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네. 매주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늘도 지금 방송을 끝내고 3시 30분에 방송을 드렸는데 공개 방송 챙겨보십시오.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주현 매니저님은 추석에 어디서 뵐 수 있죠? 네, 뭐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이 박춘영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앱스토어, 구글 앱스토어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주머니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은요, 무료 영상도 뭐 짤막짤막하게 올려드리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3명의 매니저 무료 방송 추석에도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갑니다.